한양 A steady 성균관에서 hand. 가장 Good. 존경받는 Thank you, 스승이 master. 있었습니다. Now, the 송언 박인서 대감. 그는 학문의 깊이가 바다와 같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과 같다 하여 조정의 관료들과 백성들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의 집은 비록 크지 않았으나 언제나 배움을 청하는 젊은 선비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서도 유독 총명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세윤이라는 23 젊은이였습니다. 가난한 향리 집안 출신이었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이 젊은 제자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그를 가르쳤고 끼니조차 거른 제자를 위해 직접 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세윤아, 학문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니라. 대감의 가르침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강세윤은 스승의 은혜에 감흡하며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날이면 평생 스승님을 모시고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세윤의 학문은 날로 깊어져 마침내 대과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한양 전체가 그의 이름을 외쳤고 임금께서도 친히 그를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윤은 그 영광보다 먼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세윤아. 이는 네 노력의 결실이니라. 이제 너는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백성을 위해 힘쓰거라. 대감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제자의 급제를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감의 외동딸 박소희도 있었습니다. 18 나이의 소희는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고 시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대감은 딸이 귀하여 일찍 혼인시키지 않고 늘 곁에 두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병풍 뒤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세윤의 맑은 눈빛과 학문에 몰두하는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녀의 순수한 동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소희는 아버지의 명으로 직접 술잔을 따랐습니다. 세윤 오라버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아가씨.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세윤의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스승의 딸, 자신이 5년 동안 병풍 너머로 흘끗흘끗 보아왔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은 이제 장원급제한 관료였고 소희는 그저 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예전과는 다르다. 나는 이제 조정의 관료이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다. 스승의 딸이라고 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는 순간부터 강세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핑계를 대며 스승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쁜 관직 생활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대감은 이미 소희를 다른 명문가의 자제와 혼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나를 아들처럼 여기신다면 왜 소희 아가씨를 내게 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장원급제한 인재인데 그 어떤 명문가 자제보다 못하단 말인가? 강세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감이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 순찰을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석 달은 한양을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대감은 떠나기 전날 세윤을 불렀습니다. 세윤아,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부탁하노라. 소희는 아직 어린 규수이니 혹시라도 무례한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다오.
스승님, 염려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세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세윤의 마음속에서는 사악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세윤은 자주 대감댁을 찾았습니다. 스승의 부탁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은 소희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소희 아가씨,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시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그렇습니까? 저도 시경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니 함께 이야기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소희는 순진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긴 제자이고 오래전부터 알아온 오라버니였기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세윤은 교묘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해서 점차 사적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소희 아가씨는 어떤 사람과 혼인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딸을 뿐입니다.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깊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 말입니다. 강세윤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진한 소희의 마음에 자신을 심어 넣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소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제자였고 자신은 이미 다른 집안과 혼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저는 이미 뭡니까? 그 혼약은 아직 정식으로 맺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강세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소희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자 강세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 진심을 들어주십시오. 오라버니, 놓아주십시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강세윤은 할 수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소희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강세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스승을 섬기며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가. 그런데 고작 딸 하나 내게 주지 않으려 하다니. 스승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했겠는가. 하지만 스승도 나 없이는 외로운 노년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도운 것일 뿐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권리가 있다. 욕망은 점점 더 비뚤어진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세윤은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담을 넘어 소희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책을 읽고 있던 소희는 갑자기 나타난 강세윤에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윤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 말만 들어주십시오, 오라버니.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소희는 온몸을 떨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오. 미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이고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세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부당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륜이라고요? 신분으로 따지면 나는 이제 조정의 당상관이고 아가씨는 그저 퇴물선비의 딸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존경하던 오라버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라버니의 진심이었습니까? 아버님께서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가르치신 분이 이런 생각을 품고 계셨다니. 스승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스승은 그저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걸어온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강세윤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강세윤은 할 수 없이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원급제한 젊은 관료가 은인인 스승의 집에 침입하여 스승의 딸을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었습니다. 박인서 대감은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런 짐승을 집안에 들였구나. 대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운 제자가 자신의 딸을 욕보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대감은 곧바로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강세윤을 파직하고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강세윤은 이미 권력의 중심부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묘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박소희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희는 순진하게 학문을 논하러 갔을 뿐인데 박소희 아가씨가 저에게 연정을 품고 유혹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거짓말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강세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대감께서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요? 여자의 말을 어찌 그대로 믿을 수 있겠소?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강세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인서 대감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조정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목격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강세윤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고 권력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결국 증인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사라지자 조정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기려 했습니다. 강세윤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고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반면 박인서 대감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강세윤의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소희는 이 모든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긴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치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강세윤은 제 순결을 범하려 했고 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부디 제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박인서 대감은 딸의 시신을 안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평생 학문과 덕행으로 살아온 선비가 딸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함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시여, 이것이 정의입니까? 악인은 번성하고 선한 자는 고통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까? 대감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강세윤은 박소희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 웃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이제 나를 해칠 증인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그는 박소희의 장례식에도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을 표현하며 조문했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소희 아가씨가 이런 선택을 하실 줄은. 내 놈 감히 이곳에 나타나다니. 박인서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강세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강세윤은 태연했습니다. 스승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애도하러 왔을 뿐입니다. 진심이라고?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 놈이 진심을 말하는가? 스승님,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조정에서도 이미 제 결백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강세윤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인서 대감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대감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조정에서는 무시당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진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세윤의 악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민들과 천민들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의감 하나만은 불타올랐습니다. 대감은 이들의 증언을 모아 다시 한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천민들의 말을 어찌 믿겠소? 박대감께서 너무 집착하시는 것 아니요? 오히려 박인서 대감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세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대감이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고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박인서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적들과 내통한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강세윤의 거짓 고변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박인서 대감을 국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대감은 포도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다. 다만 내 딸의 원한을 갚고 싶었을 뿐이다. 대감의 고집에 조정은 난처해졌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계속 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세윤이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대감의 집에 역모의 증거를 몰래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역적들과 주고받은 것처럼 위조된 편지들이었습니다. 결국 박인서 대감은 역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생 충성을 다한 신하가 역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대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만 딸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했을 뿐인데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대감의 외침은 하늘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임금이 급히 사형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 충신이 임금께 직접 찾아가 진실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세윤의 비리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사헌부의 관료였습니다. 전하, 박인서 대감은 억울합니다. 진짜 역적은 강세윤입니다. 그는 강세윤이 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증거, 백성들을 탄압한 기록, 그리고 박소희를 욕보이려 한 진짜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임금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신하가 이런 짐승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당장 강세윤을 잡아들이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세윤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비로소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임금의 신하요. 닥치라. 내 놈은 이제 역적이다. 강세윤은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박인서 대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니,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백하라. 내가 박소희를 욕보이려 했고
박인서 대감을 모함한 것을. 아니요, 아니요. 나는 억울하오. 강세윤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배신하고 소희 아가씨를 욕보이려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자백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강세윤의 얼굴에서는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멸한 것입니다. 임금은 강세윤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능지처참,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내 놈은 스승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천하의 역적이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으로써 경계가 되어라. 형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강세윤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 스승을 배신한 역적, 욕설과 침이 빗발쳤습니다. 강세윤은 형틀에 묶인 채 백성들의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박인서 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서서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강세윤은 비로소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스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리의 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윤의 비명이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스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도록 자신을 가르치던 모습, 배고픈 자신에게 죽을 끓여주던 모습, 과거에 급제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강세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며 죽어갔습니다. 형장 한편에서 박인서 대감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윤아,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냐? 대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한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형이 끝난 후 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 원한을 갚았다. 이제 편히 쉬거라. 하지만 대감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제자를 잃은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한 무력감,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박인서 대감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장래는 조촐했습니다. 화려한 권력도 명예도 모두 사라지고 쓸쓸한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박인서 대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저분은 참된 스승이었고 참된 아버지였다. 제자의 배신에도 끝까지 정의를 지킨 분이다. 반면 강세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진 것이 아니라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역적,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았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평생 갚아도 부족한 것이며 그것을 배신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욕망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권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자거리의 전기수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스승을 더욱 공경했고 조정의 관료들은 권력의 무상함을 되새겼습니다. 대감의 무덤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비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희, 내 순결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 비석 앞에는 늘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았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제자의 비극,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순결을 지킨 여인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욕망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덕행은 영원히 남습니다. 강세윤은 학문은 깊었지만 양심을 잃었기에 짐승이 되었습니다. 박인서 대감은 권력은 없었지만 양심을 지켰기에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박소희는 목숨을 잃었지만 순결을 지켰기에 영원히 존경받습니다. 악은 언젠가 벌을 받고 선은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